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전찬일 이덕일의 종횡무진 영화와 역사를 담아다 5.18 특집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종욱 감독의 아들의 이름으로를 5.18 영화라는 큰 맥락 속에서 진단해 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5.18 영화의 계보를 간단히 짚고 저와 이덕일 소장이 각각 원픽을 해봤는데, 저는 원픽이었는데 이덕일 소장은 무려 3편을 선정해서 3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첫 번째로 뽑은 영화가 부활의 노래인데, 마침 부활의 노래의 그 감독 이종욱 감독이 아들의 이름으로를 신작으로 내나 상황이라 제가 이종욱 감독에게 출연을 요청해서 특별한 시간을 갖기로 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자, 이덕일 소장 나오셨고요. 그리고 그 옆에 이종국 감독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서. 응? 예. 그리고 저희가 유튜브 시작한 지 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렇게 직접 초대 손님을 모신 거는 처음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고요. 마침 또 5.18 영화와 연관해서 모시게 돼서 더 그 의미가 훨씬 더 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덕일 소장이 5.18 영화를 3편을 추천하면서 그 중에 첫 번째 영화가 부활의 노래여서 내심 놀란 적이 있습니다. 사실 놀랐습니다. 우선 그 부활의 노래를 뭐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종욱 감독을 직접 모시니까 우리 또 이 소장이 남다른 또 좀 감회가 될 것 같은데, 먼저 해주시고 한번 먼저 질문을 한번 우리 감독 이종국 감독에게 한번 어떤 질문이든 한번 해보시는 걸로 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활의 노래라는 그 제목이 그 문명란 시인의 시에서 따가지고 온 거죠? 돌아오는구나 하는 뜻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저 문명란 선생님이 저희 고등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러세요? 예. 그 영혼 결혼식에서 불렀던 건데. 제가 그것도 제목을 어디서 내가 가져왔는지 기억이 안 났는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제 기억이 나네요. 그 시기에 부활의 노래로라는 구절이 딱 있죠. 예. 그러면 문병란 선생님은 작곡하셨는데, 뭐 그 작곡하시기 전에 이렇게 가끔 이제 인사를 드렸었나요? 제가 그렇게 고등학교 때는 전혀 사회의식이라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제 이름만 알았고 상당히 의식 있는 선생님이고, 우리 그 당시에는 70년대 박정희 정권에 저 고등학생들도 데모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명란 선생님이 그런 학생들한테 상당히 많은 역사의식을 불어넣고 하다 보니까 이제 따르는 학생들이 많았죠. 근데 그때만 해도 저는 그 운동을 좋아했고 그냥 공부만 좀 했기 때문에 사회의식이 전혀 없었을 때죠. 그 박정희 정권 때 고등학생 뭐 데모라는 게 관제 데모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요. 박정희 정권에 반대하는 그런 데모가 있었어요. 제 고등학교 때 실제로. 저희는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김영삼 당시 이제 야당 총재가 제명당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압박을 하니까 저는 갑자기 이제 학교에서 막 우르르 나가는 게 그게 김영삼 그때 이전에 제가 이제 대학을 제대로 들어갔으면 76학번인데 70대 초중반 유신 시대 때 제가 있었고, 당시만 해도 저는 그런 정치적인 거에 대해서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게 됐고, 문명란 선생은 굉장히 나중에 그 학생들이라든가 청년들한테 상당히 존경받는 시인이었죠. 그러니까 76학번이면 저희보다 이제 나이로 4년 선배시니까 조금 세대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 시대를 이해해야 하는 뭐 넓이와 깊이에서
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5.18을 영화를 이제 30년 정확하게 30년 전에 그 개봉을 시켰고 90년도에 이제 만들어서 91년도에 개봉했고 아들의 이름으로는 그 정확하게 30년 뒤인 2020년 만들어서 2021년 개봉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딱 30년이 된 건데 그 의미가 아주 남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의미에 대해서 저희 이제 관객들은 관객 나름대로 느끼겠지만은 감독으로서 그 의도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 30년을 내가 맞춰야 되겠다. 그렇죠. 한번 어떻게 그렇게 우연히 이렇게 30년이라는 아주 의미까지 부여됐는지. 예, 제가 사실은 뭐 대학 다닐 때 이제 제가 대학 군대 갔다 와서 제가 군대 있을 때 5.18이 터적 민주항쟁이 일어났고 그리고 제대하고 제가 오직 영화에만 몰입했기 때문에 유혈항쟁 참여도 못하고 뭐 운동권인 적도 없고 대마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오직 영화 공부만 하다가 막상 데뷔를 하니까 아니 그래도 나도 광주에서 공부를 했고 했는데 뭔가 좀 그때 당시는 우리 세대들이 좀 부채의식이 있었어요. 그런 참여를 못했던 입장에서는. 그래서 데뷔 작품 그래도 5.18로 내가 영화로나마 목소리를 내자 해가지고 당시에 5.18에 어떤 근거가 됐던 전남대 총학생회장이었던 박관현 씨하고 도청에서 끝까지 싸우다가 이렇게 돌아가신 그 윤상훈 씨를 이제 모델로 그거를 약간 픽션화 시켜가지고 이제 영화로 만든 게 부활은 노래였죠. 그러다가 사실 부활은 노래하고 영화가 검열에서 많이 잘리고 순환당하고 법정에도 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에는 잘린 채로 개봉해서 실패하고 인생의 나락에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한 20년간은 광주를 말하지도 듣지도 보지도 않고 트라우마처럼 갖고 있다가 이제 10년 전부터 아니다 내가 이걸 다시 해야겠다 하다가 이제 어쨌든 이제 3년 전에 단편을 만든 계기로 그게 이제 장편으로 이제 작년에 완성해서 올해 개봉하게 된 거죠. 네. 사실 저하고 지금 같이 우리 이덕일 소장하고 감독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사실 얼마 전에 그 매불쇼 시네마 지옥에 모셔가지고 또 이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이정욱 감독님하고의 어떤 특수관계는 이 방송을 통해서 이미 말씀드렸고 82년부터 그래서 40년에 가까운 이제 인연이 이어졌고 그러다 보니 그 아들의 이름으로에는 이제 제작자문으로 참여도 하고 사실 유튜브가 좋은 게 이런 특수관계가 뭐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영화 평론가는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체육 우리 매불쇼의 체육도 뭐 농반진반으로 감독과 평론가는 멀리 된다 그랬는데 우리는 더 이상 가까울 수 없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여기 모시게 된 것도 그런 인연으로 모시게 된 건데 사실 저는 우리 감독님의 이 장편 데뷔 전에 단편들의 출연도 한 적이 있고요. 그렇죠. 그때 긴 머리에 그때 주인공으로 배우의 기질이 이미 좀 있었습니다. 최근에 고봉수 감독의 신작 습도 다스노프에서도 인상적인 조연 연기를 펼쳐서 곧 개봉이 몇 개월 후로 될 텐데 그때를 좀 이렇게 추억해 보면 그때 지금 제가 연기 소질이 좀 있지 않았나요? 어땠었나요? 뭐 평론가로 이렇게 네. 활동한 게 더 당연히 낫고 대신 요즘에는 이제 영화의 성격에 따라서 직업 불문하고 영화의 배우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네. 이제 유튜브에서도 활동하지만은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저희 영화에도 안성기 씨, 윤윤선 씨, 박근영 씨 정말 대단한 배우들이 있지만은 실제로 영화를 처음 연기한 아마추어 순수하게 그 자리에 그냥 있을 법한 사람들이 그냥 연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번에.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앞으로도 그렇고 영화에서 꼭 배우만 영화를 하는 법은 없다. 이제 어떤 영화들은 정말 실제 연기를 처음 해본 배우들이 연기를 해가지고 뭐 베를린 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도 받고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이제 그런 건 물론 특별한 장르지만은 어쨌든 전찬현 씨하고 같이 공부를 해왔던 그런 시절 덕분에 그나마 제가
영화도 많이 만들고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 가르치고 좀 몇 가지 올 수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감독님이 그 뭐 매불쇼에서도 강조했습니다만 이제 생활 연기라고 사실 이제 춤도 커뮤니티 댄스라 그래서 비직업적인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같이 전문가들과 함께 춤을 배워가는 그런 과정을 그 담는 그런 춤도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그 생활 연기에 특별히 그 방점을 찍게 된 거는 우리 또 영화 역사에 이제 뭐 네오리얼리즘 이런 흐름도 있었는데 그런 이제 영화를 공부 과거에 하셨고 영화 교수를 하시면서 그런 역사적인 어떤 사조와 이런 연관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순전히 그것과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생활 연기 쪽으로 가게 된 겁니까? 사실 이제 현대에 들어서 정말 리얼한 연기를 그 핵심으로 삼고 이제 영화를 만드는 감독들이 많죠. 나스 본 트리에, 켄 로치, 네네. 다르덴 형제, 네네. 뭐 이런 사람들 영화 보면 마치 다큐멘터리처럼. 네네. 특히 이제 폴 그린그라스의 그 블러드 선데이라는 네네. 영화는 이제 굉장히 리얼하게 그 우리 5.18과 같은 그 북아일랜드의 네네. 그 영국 공수들이 이렇게 진압하는 그런 이야기도 네. 저한테는 굉장히 공감을 주고 이제 그러다가 제가 영화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연극에서 에튜드라고 있어요. 네. 즉흥 연기라는 네. 에튜드가 이제 즉흥 연기 또는 연기 연습이라는 건데 네. 그걸 제가 영화에 적용시켜 가지고 학생들하고 작업했는데 굉장히 그 반응이 좋았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재밌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노인분들한테 완전히 아마추어 분들한테 적용시켜 봤더니 의외로 효과가 있고 그 영화가 그 완성도를 떠나서 그 작업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소통하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 재밌고 네. 그분들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작품들은 대부분 다 TV에도 방영이 됐고 영화제에서 상도 받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번 영화 할 때 조금 적용을 시켰는데 이제 뭐 어떤 분은 조금 그런 부분이 어색하다는 분도 있었지만 어떤 분들은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재밌었다 하는 분도 있어요. 제 옆에 계신 이덕일 소장이 영화적 안목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었고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덕일 소장과 저를 좀 캐스팅하셔갖고 그 직업 배우는 아니지만 생활 연기와 어떤 조금 그 전문가로서의 연기를 결합한 그런 시도를 한번 해보시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뭐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그런 건 어렵지 네네. 않아요. 그렇죠? 저는 네네. 이제 그 생활 연기와 연출에 대한 논문도 쓰고 그걸 굉장히 실제로 현장에서 많이 활용을 했는데 저는 어느 집단에 가도 한 3일만 주면은 시나리오 없이 가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거기에 맞게 시나리오를 짜서 촬영까지 다 할 수가 있어요. 실제 그런 작업을 많이 했거든요. 물론 장편이 아니라 이제 단편이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들이 상당히 그 집단하고 소통하는데 좋고, 그게 요즘에는 이제 뭐 유튜브라든가 영상 시대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평생 남는 거죠. 저는 그래서 항상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다큐멘터리도 찍고 그러는데, 그런 작업은 얼마든지 같이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 상의해가지고 한번 저희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소띠지 않습니까? 저희 두 소가 그러니까 나름 그 자기 분야에서 그 살아온 이거를 좀 담아서 뭔가 해볼 수 있겠구나 생각되고, 어때요? 그 우리 이 소장님께서 이 영화에 대한 그 아들의 이름으로에 대해서 나름 긍정적인 평가도 했지만은 또 아쉬운 점도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감독을 직접 모셨으니까 뭐 자유롭게 한번 뭐 질문이든 한번 뭐 아니면 뭐 비판이든 아니면 뭐 긍정적 평가든 뭐든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뭐 평가보다는 감독님 모셨으니까 일반 사람들이 알기 힘든 뒷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게 오히려 궁금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박근영 씨 같은 경우 처음에 그 악역이잖아요. 이 악역을 그때 이제 보니까 많은 돈 드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거를 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반응이 처음에 어떻던가요? 사실 박근영 선생님은 제가 이전에 상업영화 2편을 했는데 2개 다 망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 저는 그 역할은 참 박근영 씨 선생님 아니면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너무나 카리스마도 필요하고 나이도 필요하고 연기도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마침 이제 윤유선 씨한테 박근영 씨 그분 어떻게 연락처 아냐 그래갖고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전화를 드렸더니 반갑게 받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제가 안성기 선배님이랑 뭐 영화를 하게 됐는데 선생님 꼭 필요합니다. 한번 시나리오 보여주게 해주세요 했는데 처음에는 조금 보고 망설이시더니 결국 해주시더라고요. 그거 진짜 돈 제대로 안 받으시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정말 야 박근혜 선생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할 정도로 그분이 실제로 그 50 그 실세들하고도 조금 친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딩을 할 때 대사도 원래는 그냥 약간 표준 어투로 썼는데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 경상도 어투로 막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실연을 보이면서 하길래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박근혜 선생님 직접 대사를 톤을 직접 정리해서 가서 굉장히 효과적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배우들 볼 때 착한 역할만 하는 배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주로 안성기 선배가 과거에 많이 그랬죠. 이 박근영 씨 같은 경우, 박근영 선생 같은 경우 그런 악역도 별로 마다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캐릭터가 좋으면은 그분은 하시니까 그래서 너무 고맙죠. 그분이 이건 그분은 원래 저희 예산 독립영화 잘 안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영화 해주신 거 보고 너무 감사드렸죠. 사실 저는 이제 그랜드 파더라는 영화를 통해서 상당히 강렬한 인상을 전했고 또 부천 영화제에서 연기상도 남우주연상도 받으셨는데 사실 그런 의로운 캐릭터 손녀딸을 지키기 위해서 그 복수에 나서는 그러한 물리적 복수에 나서는 그러면서도 또 그거를 복수를 승화시키는 아주 멋진 캐릭터를 박근영 선생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연기로 구현했는데 사실 이 영화에서는 그 비중은 그만큼 크진 않지만 전혀 그 상반된 캐릭터여가지고 선택이 사실은 쉽지 않았을 텐데 굉장히 용기 있는 결단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우리는 그런 거를 너무 결과론으로 당연히 여기지만 그런 선택에 대해서 사실 좀 감사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감동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사실은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령 윤여정 선생이 미나리로 그런 역사적 쾌거를 이뤘는데 비록 그런 정도의 역사적 쾌거는 아니지만 그 못지않은 용단이고 사실 결단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히 이제 평론가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좀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기면서 그냥 넘어가곤 하는데 저는 이 아들의 이름을 보면서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주제의식이나 문제의식 좋지만 이 배우들 박근현 선생님, 안성기 선배, 윤유선 씨 그리고 또 다른 조연들도 참 연기에 합이 좋았어요. 그 앙상블. 그래서 일부에서는 조명이라든지 등등의 어떤 기술적, 미학적 조금 흠결을 가지고 마치 영화가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사실 그거는 좀 사소한,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건에서 만든 영화이니까. 근데 선배 여사가 아니고 그런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담고 넘어가도 되는 그런 결정이 아니었겠냐고 싶은데 저는 역사학자로서 우리가 자산업을 할 때 아주 가혹하셨잖아요. 이준익 감독 영화의 어떤 사관을 들어서 어떻습니까? 역사 전문가로서 5.18을 바라보는 물론 이게 이제 5.18의 어떤 인물로 파고 들어갔습니다만은 어떤 5.18을 바라보는 어떤 이종국 감독 작가이자 감독의 어떤 시선에 대해서는 어떠셨는지? 제가 자산어보를 비판한 것은 유진익 감독의 사도를 그린 관점과 그렇죠. 자산어보 그린 관점과 전혀 상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관성이 뭐냐 사상의 일관성이 뭐냐라는 이제 질문 비판을 한 거고요. 이종국 감독님 같은 경우 30년 전 부활의 노래에서부터 그때 이제 좀 미진했다 그럴까요? 그때 아까 말씀한 것처럼 검열에 많이 잘려나가고 그런 부분을 요번에 이제 30년 후에 그 문제의식을 계속 이제 추구하다가 요번에 이제 완성했기 때문에 말씀한 대로 좀 영화 평론가가 아니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은 전혀 와닿지 않고요. 제가 왜 박근영 선생을 이야기하냐면 이게
물론 이제 그 안성기 씨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저는 이제 박근영 씨가 그 상대역 50축 인물의 역을 아니고 또 다른 뭐 항상 악역하는 사람을 이렇게 나왔으면은 너무 스토리가 좀 뻔해지지 않았느냐. 근데 이제 박근영 씨가 나오면서 그 거기에 비중이 상당히 뭐 상대적인 비중은 작았을지 몰라도 박근영 씨 정도가 나와서 50축 인물을 그 연기하면서 50이라는 게 실체를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와 닿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악역을 제안받았을 때 어땠는가 저희는 이제 그 영화인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은 오히려 그런 게 궁금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던졌던 거고 여기에서 광주라는 거는 뭐 그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다 이제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근데 요즘 와서 보면은 광주를 전에도 뭐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그 광주에 대한 순수한 부채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일부는 그걸 또 이용해가지고 자기네 개인 용달의 수단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이제 광주도 상당히 이제 분화가 이제 됐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이 5.18에 관한 다음 영화가 나온다 그러면 그런 지점들로 이제 좀, 담는 영화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뭐 개인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소장께서 우리가 5.18 영화가 충분히 나오지 않은 가운데 그 택시 운전사처럼 1000만이 넘는 영화가 나왔지만 아직도 광주 정신을 충분히 반영한 영화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는 진단을 내렸는데 그런 점에서 30년에 걸쳐서 중요한 5.18 영화를 2편이나 만든 우리 이정구 감독님께서 예산을 넘어서 사실 예산 없이 영화를 못 만듭니다만은 꼭 예산이 넉넉하고 충분하다고 해서 좋은 영화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정말 5.18의 어떤 진수를 담는 여태까지와 또 다른 영화적 시도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뭐 부활의 노래나 아들의 이름으로가 문제가 많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더 그 광주 정신을 더 적극적으로 담아내는 그런 영화를 만들어내는 그 주인공이 우리 이정욱 감독님이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문득 드네요. 굉장히 이건 부담스러운 바람인데 혹시 이 아들의 이름으로 이제 5.18가는 아듀 할 겁니까? 아니면은 또 그건 아니죠. 평생 감독으로서. 네. 사실 어떻습니까? 아들의 이름으로가 네. 나오게 된 계기가 네. 원래 한 4년 전부터 제가 이제 5.18의 10일간의 항쟁을 치열하게 다룬 네. 이제 그동안의 5.18 영화들이 주로 예부자의 시선으로 네. 특히 이제 광주 분들이 아닌 이제 예부자의 시선 그리고 조금 객관적으로 조금 너무 다룬 느낌인데 저는 실제로 5.18 10일간의 항쟁에서 주도했던 그 내부자들의 치열한 그 과정들을 다룬 영화를 만들고 싶어 가지고 그 증언록을 한 20권 이상의 분량을 봤어요. 엄청나게 다양한 관점이죠. 거기에는 군인들의 관점도 있고 시민들 또 거기에 치열하게 싸우다 죽어갔던 그 가족들 뭐 등등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신화를 쓴 게 인걸이라고 써놨어요. 그게 이제 인걸이라는 게 뭐냐면 순 우리말인데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는 모양을 인걸이라고 하거든요. 인걸. 네, 인걸. 네. 근데 그게 이제 워낙 스케일이 크다 보니까 한 200억은 들여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학조 있고 또 상명을 한 지 오래된 누가 대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제작비를 그냥 이건 놔두고 그 증언록들을 한 20권 분량 읽으면서 제가 느낀 감정이 뭐였냐면 엄청나게 광주분들이 당하고 죽고 이렇게 피해를 봤는데 왜 이 사람들은 그 가해자들은 똥똥거리고 잘 살고 너무 쉽게 용서받았는데 아무도 복수할 생각을 안 하지? 우리나라는 사적 복수가 없잖아요. 외국에는 그런 게 많은데. 그래서 야 이걸 내가 영화로나마 좀 한을 풀어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리고 또 아무도 제대로 양심 고백 한 사람이 없었어요. 최근에 좀 나오고 있지만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큰 예산 들이지 않고 그것도 과거가 아니라 현대 배경으로 트라우마를 가지고 한번 다뤄야겠다 해서 이제 기존의 영화와 달리 피해자의 관점으로만 갔던 과거 5.18 영화와 달리 피해자의 관점과 어쩔 수 없이 가해자가 된 또 다른 군인들의 그 아픔도 같이 한번 접근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 영화를 만들게 된 거죠. 그러면은 그 뭐 예산 등 그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뭐
못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기회 되면은 결국에 이 10일간의 항쟁 이 영화는 또 도전을 해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네네. 거기에는 네. 이 요즘 정말 거기에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이었어요. 지금 현대 젊은이들 이 광주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분들을 그 영화 속 쏙 집어넣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본인들이 직접 영화 속에서 투쟁하고 자기가 뛰어들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하나 광주에서 중요한 지점은 21일 이제 계엄군이 발포하고 그 이후로 이제 시민들이 항쟁해서 계엄군이 22일 날인가 이제 물러나면서 광주가 해방구가 돼요. 물론 그 주변이 다 단절되고 막혔지만 그랬을 때 놀라운 것은 예국 같았으면 막 약탈이 있고 뭐하고 난리인데 약탈 도둑 그 없이 정말 평화롭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스스로 자위권을 발동하면서 자위들 결성해서 그런 도둑들 못 들게 그런 사람들도 혹시라도 있으면 잡아서 이렇게 훈계하고 경찰에 넘기고 뭐 이런 그 세상 대동세상 소위 말해서 그 세상이 너무나 저는 아름답게 느껴졌고 야 광주 사람들이 정말 착하다는 이제 그래서 제가 노자의 그 상선약수란 말을 자주 쓰는데 진짜 착한 사람들은 물과 같다.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5.18 때 계엄군 입장에서 그 정보위로 일했던 광주의 사람이 이제 나중에 어떤 다큐에서 나와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PD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야 광주 사람 진짜 물 같다고 그러더니 물 같다? 무슨 말이지? 물이라는 말이야? 그랬더니 아 그게 아니고 너무 착하다는 거죠. 자기가 듣고 보니까. 단순히 이제 광주 사람만 착한 게 아니고 네. 한국 사람은 다 착한데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찬희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그 광주의 역사를 이제 온전히 담은 영화가 아직까지 안 나왔다라고 뭐 평을 했는데 바로 이제 해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해답은 단순히 제가 볼 때는 그 광주 그 항쟁 당시에 그때만 머물러서는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가 식민지 지배 경험을 겪고 그다음에 해방이 됐는데 곧바로 이제 분단이 되고 그 분단에 귀상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그런 속에서 결국 이제 광주 항쟁이라는 그 광주에 세계 불꽃이 터졌기 때문에 이제 그 역사적 관점을 그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역사적 관점을 담아야 비로소 이제 광주가 역사적으로 이제 온전하게 조명되지 않겠는가라는 이제 바람을 이야기했던 거죠. 네. 사실 뭐 이 소장도 지금 말했습니다만은 저도 이거는 광주가 뭐 유난히 착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한민족 뭐 요즘은 뭐 한민족이라고 말하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워낙 좀 심성 자체가 좀 그런 또 특성들이 있고 사실 약탈 없는 거는 뭐 전 세계에서 지금 놀라고 있잖아요. 무슨 일 벌어지면은 뭐 다른 데는 전부 그냥 다 뭐 그 뭐야 코로나19 맞이하면서 그 미국 같은 데는 뭐 슈퍼들 그냥 늘 문제가 되는데 우리는 사실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아름다운 우리의 어떤 심성의 전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거를 극명하게 또 보여준 게 결국에는 5.18 때 그 광주 시민들이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뭐 우리 국민들이 심성이 이제 그 광주사는 못지않게 그런 건 당연히 이제 그런데 사실 이제 그걸 극명한 극단적인 사건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인간성을 알려면 그 사람들한테 권력을 줘봐라. 그러면 알 수 있다 하듯이 그 소수의 그 권력욕을 가진 군인들에 의해서 그때 당시 엄청나게 희생이 됐는데 사실은 그게 아직도 그분들이 너무 쉽게 용서되고 단죄를 제대로 본인들이 반성도 제대로 않고 골프 치면서 희인낙락하고 해요. 제가 굉장히 놀랬던 게 그 사람들을 뒷쫓으면서 다큐를 찍었던 뉴스타파에서 나온 어떤 다큐를 보고 제가 이제 박기준 그 우리 박근영 씨 캐릭터를 제가 만들었는데 그 중에 영화에서도 그 대사가 나오지만은 가해자가 용서받기를 구하는 것보다 피해자가 먼저 용서하는 것도 때로는 아름다운 일이다. 뭐 그런 식의 뭐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저 사람들 저런 관점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것도 실제로 대사에서 놓고 박근영 씨 캐릭터를 실제 그런 다큐에서 내가 많이 가져왔는데 아무튼 이제는 우리 세대에게 이제 그런 그 역사를 물려주지 않겠으면 제대로 곱씹으면서 그걸 이렇게 반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으면 좋겠어요. 제 영화가. 네. 만약에 그 아들의 이름으로 이후에 뭐
몇 년 내에 또 다른 5.18 영화를 내가 만든다면, 그 아까 그 200억짜리 이런 대작은 못 만들더라도 만든다면 내가 그때는 요런 거를 조금 더 강조하고 부각시키는 이런 영화를 만들고 싶다. 뭐 이런 혹시 바람 같은 건 없습니까? 사실 저는 원래 영화 입문할 때 그 계기가 네. 이제 액션이나 무협, 제가 원래 이제 중학교 때 태권도 선수였는데 고등학교 때 그래요? 이소룡 영화를 좋아하다가 영화에 빠지게 됐죠. 그래서 그런 영화를 만들려고 이제 영화를 하게 됐고 데뷔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영화를 못 만들었어요. 근데 이번 영화에 약간 액션의 모티브가 조금 들어가 있긴 네, 하지만 그렇죠. 맛만 보이고 있지만 이제 제 꿈은 이제 그 호금전의 협녀 알죠? 네네네. 협녀라든가 그 아오장룡 이양 감독의 아오장룡 네네. 결국 협녀에서 많은 걸 가져온 건데 네. 그런 영화처럼 동양 철학을 갖다가 그런 그 액션이나 무협 영화로서 이렇게 승화시킨 그런 작품을 만드는 게 사실 저는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 기획도 하고 있고 뭐 하고 싶은 건 참 많죠. 네. 다양한 장르 영화도 지금 만들고 싶고. 말씀하신 그런 바람은 이제 5.18을 넘어서서 그렇죠. 영화 감독으로서 네. 지향하는 바를 그렇죠. 이렇게 해주셨고, 사실 그 이소룡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뭐 저희들도 다 이소룡의 그 영향을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우리 거기 그 안성기 선배의 캐릭터가 이렇게 말투 막 이러는 거 완전 이소룡 그렇죠. 벤치마킹이잖아요. 그래서 참 흥미롭다. 그 감독이 얼마나 이소룡에 대한 동경심이 강했으면 저렇게 하셨을까 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아까 이 광주를 그릴 때 이 역사적 그 맥락 흐름 이제 그것이 이제 담겨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식민지에서 해방되고 곧바로 분단 체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광주의 비극이 일어나게 된 사실 사건은 12.12 사태 아닙니까? 이제 신군부 하나회가 이제 12.12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그때 제가 그걸 공부하다 놀란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네 하나회란 사조직을 가지고 12.12 때 전방 병력을 빼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요즘 와서 이제 광주에 대해서 가짜뉴스 퍼뜨리는 것이 다 이제 북한군이 이거 개입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분단 체제에서 북한의 남침을 막는 걸 가지고 그동안 그렇게 모든 뭐 독재 정권이나 뭐 군사 정권들이 다 그거 가지고 이제 했는데, 어떻게 내전에 자기네 정권을 잡기 위해서 전방 병력을 빼가지고 이 정권 쟁취하는데 사용을 했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또 요즘 와서는 자기네들이 합리화하는 게 광주를 반대하는 가짜뉴스의 핵심이 이제 북한군이 와가지고 했다는 거잖아요. 바로 이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제가 이건 단순히 이제 광주에 있었던 뭐 시민군의 시각이 됐든 아니면 진압군의 시각이 됐든 그 시각을 넘어서는 넘어선다기보단 그 시각 뒤에 어떤 그 조망이 역사적 관점, 이런 한국의 지금 현 분단 체제에 대한 역사적 관점이 들어가 있어야 광주의 비극이 온전하게 조명되고, 또 다른 나라에 갔을 때도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제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 영화 상영 중에 바쁘실 텐데 시간 내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또 다른 좋은 기회에 모실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인사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예, 고맙습니다.